제 소개는 앞에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33년 동안 건축 환경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건축 환경에는 여러 분야가 있죠. 열환경, 음환경, 빛환경 분야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조명 쪽을 전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기후 환경 위기와 도시, 그리고 녹색 도시, 또 탄소 중립, 이런 용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녹색 도시를 위한 국내외 사례와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이런 그 녹색 도시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들을 어떤 게 있는지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어떤 게 중요한 요소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후 환경 위기와 도시입니다. 우리 도시 또 농산 어촌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도시는 전 세계 육지 면적의 약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5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게 더욱 심각해서요. 도시의 91.8%의 사람들이 모두 도시에 거주를 합니다. 거의 농산 어촌에는 사람들이 살질 않죠. 전 세계 GDP 생산량의 80%,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소비 비율의 60%, 또 탄소 배출량의 75%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면적이 늘어나고 도시 거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따라서 기후와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연재해, 또 동물 서식지가 감소한다는 등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등, 또 미세먼지, 폐기물, 화학물질, 이런 모든 환경 문제의 대부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환경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도시의 지속 가능한 녹색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녹색 도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녹색 도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즉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녹색 도시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환경 오염, 또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어떤 그 녹색 성장 요소가 갖춰져 있는 도시, 이것을 녹색 도시라고 하는데요. 그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도시 공간 구조가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거나, 또 토지 이용 계획이 직장과 예를 들어서 주택의 주거지가 가까워서 차를 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그런 그 토지 이용 계획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교통 체계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활용, 물순환 자연 순환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환경 오염과 관련되고 그 온실가스 배출하고 관련된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녹색 요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도시를 이제 녹색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 흡수량을 합해 볼 때 제로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죠. 그럼 탄소 중립 도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되, 그래도 배출될 수밖에 없는 탄소량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탄소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서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 도시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도시 전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다른 도시보다 현저하게 작다든지, 아니면 배출하는 탄소량 이상으로 거기에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친환경 도시를 바로 이제 탄소 중립 도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까라는 문제는 될 텐데요. 배출한 탄소량만큼 나무를 심는다든지 풍력, 태양력 발전, 이런 것 같이
어떤 그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야에 투자해서 이런 그 오염을 상쇄시키는 방법을 도입하는 그런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탄소 중립 녹색 도시를 위한 국내의 정책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보면 미국은 2050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 경제를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 순 배출량을 2050년까지는 제로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2035년까지는 이 분야에 연방 예산 1.7조 원, 7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경제 순위는 굉장히 크지만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가 거의 2050년을 중심으로 그 탄소 제로 정책을 이렇게 공표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10년을 미뤄놨고요. 또 그린 뉴딜보다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린 뉴딜은 탄소 제로에 가까운 그런 그 정책이라고 본다면, 디지털 뉴딜은 IT 산업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그쪽에 아무래도 아직 중국은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EU를 보자면 2050년까지 유럽을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조 유로 이상의 유럽 그린 뉴딜 투자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지금 왕성하게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기후법을 제정한다든가, 혹은 관련 법제도,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착착 만들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이런 그 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2030 기후행동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고요.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설정한 예산 중에 3분의 1을 바로 이 친환경 정책에 모두 활용하겠다, 이렇게 그 선언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050년에 역시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10대 중점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보자면 선진국 모두가 이 그린 뉴딜 정책 시행을 위해서 많은, 거의 비슷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 또 친환경 자동차와 같은 지속 가능한 그런 그 교통 대책,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 이런 관련 기술 개발에 모두 열심히 힘을 합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되는 세계의 경제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17개국의 경제회복기금의 약 30%가 이런 친환경 정책에 투자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까요? 2020년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국내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고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주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그린시티 선정,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과 탄소 중립 그린도시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외 사례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인데, 오슬로에는 어떤 정책이 펴지고 있냐면 교통 정책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들 차도 있잖아요. 차도 중에 3차로의 차도를 2차로로 줄이고, 그 없어진 1차로에다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혹은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확충하는, 그러니까 차보다는 사람 중심의 그런 그 도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대신에 바이오 메탄가스를 이용한 공공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또 자동차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 아예 자동차를 없애겠다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르웨이에서 새로 생산된 자동차 중에 2대 중 1대는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에 그 이렇게 투자되는 그런 그 인센티브 또 이렇게 보조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확대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무공해 건설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는 많은 그 기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굴착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디젤 연료가 아닌 화석 연료가 아닌 그 전기를 100% 활용해서 여기는 무공해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린츠라는 솔라시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린츠는요 70년대까지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아주 도시가 전체 다 심각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80년대 말부터 여기를 좀 청정 도시로 만들자 해갖고 솔라시티를 만들자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공장들의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하고 도시 정책을 예술과 과학, 기술이 접목된 솔라시티를 만들겠다 하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 에너지의 절반을 다 태양, 열을 통해서 얻고 있고 나머지도 쓰레기와 나무를 태운 그런 에너지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냐면 태양광, 태양열, 그 다음에 폐기물을 소각한 열 혹은 바이오매스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들도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외벽을 그 굉장히 두껍게 설계해서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한다든가 창문을 아주 두껍게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이런 패시브 에너지 조절 시스템, 그러니까 자연형 에너지 조절 시스템을 활용해서 에너지 절약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연못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가정마다 빗물을 모을 수 있는 배수로를 설치한다든가 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자연 환경 요소를 모두 모아서 절약해서 활용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린츠시가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95년부터 시행된 환경 지속성을 고려한 도시개발 법안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된 덕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도시에 있어서는 에너지의 약 15% 정도가 모두 태양열로 충당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에서 조금 떨어진 보복마을이라고 생태마을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택 거의 다가 다 에너지 하우스 혹은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쓰는 에너지보다 그 집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더 많은 그런 집을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혹은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도시에서는 자동차는 불편해서 사용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로가 아주 좁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좁고 사람과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를 확대해서 시행함으로써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않게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이 도시에서는 우리도 이제 폐기물 관리를 하지만 여기서 좀 더 독특한 것은 쓰레기를 퇴비화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바이오 폐기물을 별도로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아부다비에 있는 마스다르시티라는 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도시는 그 아부다비에서 얼마 안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3가지가 없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삼무도시. 뭐가 없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탄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내연기관 차량, 가솔린 차량,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활용한 자동차들이 아예 없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소개를 드리면 모든 교통이 다 전기화되고 있고요. 사람들은 도시 외곽에 자동차를 많이 갖고 있다면 외곽에다가 두고 이 도시 안으로는 뭐를 타고 와야 되냐면은 그 PRT라는 개인 궤도 자동차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대중교통 그 수단은 이 BRT뿐만 아니라 오토넘, 저상버스 모든 이런 차들은 다들 물론 전기차겠죠. 이렇게 그 탄소 제로의 교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도 앞서 말씀드린 자연환경 조절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요, 여기 기후에 맞게 황토벽을 활용해서 열을 차단하고 또 바람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골목의 간격을 좁혀서 바람이 유속이 빠르게 전개되도록 그렇게 배치 계획도 세우는 등 건물 계획과 그 단지 계획들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까, 기후에 맞게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으로 계획된 그런 그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가운데 이와 같이 윈드타워를 만들어서 도심 속에 선풍기를 만들어서 더워진 공기가 여기서 식혀져서 외부로 그 도시 바깥으로 신선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분포되도록 그렇게 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근교에 위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교 사막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돼서 모든 동력이 이 태양광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 가지 예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파리에는 세느강이 있잖아요. 센강이 있는데 91년도부터 센강의 그 물을 이용해서 수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파리 지역 냉각 시스템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센강에서 취수를 한 후에 열교환을 통해서 건축물에 냉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그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례 볼까요? 먼저 서울특별시 소개하겠습니다. 2050년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을 만들었고요. 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하면서 5개 분야, 즉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숲, 이 분야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노후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서울에 많은 그 노후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고성능 단열 창호를 보강한다든가, 그 다음에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또 친환경 환기 시스템, 그래서 에너지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사업화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주택 성능 개선, 뭐 열환경이겠죠. 예를 들자면 단열 공사라든지 창호 교체,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도록 이런 사업을 굉장히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건물에 이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지열을 활용해서 바닥 복사, 그리고 냉난방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형 조절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트리움을 만들어서 그 자연 채광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조명 에너지를 줄인다던가, 혹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확대해서 적용해 가지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설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월드, 여러분들 제2 롯데월드 잘 아시죠? 제2 롯데월드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그 탄소 중립을 위한 그 기법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총 에너지 사용력의 약 14.5%가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열 에너지, 물의 열을 이용한 수축열 시스템으로 심야 전력을 만들었다가 주간에 냉난방에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러 이제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소차 의무 도입입니다. 전기 수소차 의무 도입인데요. 2050년까지 서울에는 이제 그 화석 연료에 의한 뭐 가솔린이나 뭐 디젤 이런 차는 전혀 이제 사라지는 것으로 정책을 잡고 모든 차량이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작년 8월부터는 남산공원에 그 관광버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녹색 도시에서 가장 또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도시숲입니다. 도시숲을 활용한 방법들인데요. 서울시 역시
도시숲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청정한 공기,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또 뭐 이런 그 도시의 폐라고 하죠. 이런 그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아무튼 전체 도시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수법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나무 3천만 그루 심기를 목표로 실행해 왔고요. 그 다음에 도시바람길 숲 조성,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바람길 숲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곽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대기순환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도시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열섬 현상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쾌적한 녹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도시바람길 숲 이런 기법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은 여러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도 곰솔 누리숲을 조성해서 이런 그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산업단지가 있고 또 반대쪽에는 주거단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4km 길이에 그 도시숲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한 효과를 보자면 우리나라 산업단지 내에서 이런 도시숲이 조성된 데가 유일하대요. 이 그 시흥이.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봤더니 이게 엄청나게 높아서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약 40.9%가 이 도시숲으로 인해서 저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로 그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갯골 생태공원이라는 것을 시흥에서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자연 생태가 온전히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흥은 그 산업단지가 많은 만큼 미세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마트 대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예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을 또 즉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또 라이다 스캐닝이란 활용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녹지 공간 도시숲을 이렇게 활용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든지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수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이 도시 또한 습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항습지가 있는데, 이 장항습지 보전을 통해서 도시의 탄소 저장고로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도시에서는 에너지 자립 도시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약 438% 증액을 했고, 또 에너지 설치 용량을 671%를 확대해서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어떤 에너지 자립 도시로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고향은 우리나라 저쪽 그 서울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 그 축산 시설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그 축산 분유로 악취가 상당히 심하겠죠. 그런 민원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혐기성 퇴비화 시설을 구축했고, 또 이런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메탄가스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해가지고 그 엄청난 에너지원으로 연간 약 4억 3천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그 이 농촌인 만큼 그 농산 폐기물이 또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게 다 쓰레기화 됐을 때는 엄청난 그 또 오염원인데, 이것을 모두 농산 부산물을 그러니까 태워버리거나 버리거나 하지를 않고 다 파쇄해서 얘를 비료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겠지. 일성 몇 조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이런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또 여기는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을 직접 이런 정책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또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요. 그게 시민주도형 환경자치도시 구축이라는 그 슬로건 아래에 시민 거버넌스 활동을 이렇게 독려해서, 예를 들자면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에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그 의식도 고취시키고 직접 하기도 하고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입니다. 경기도 부천에는 홍수 피해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예 그 상습 침수 지역에 국내 최초로 있잖아요. 이렇게 대형
하수 터널을 설치해 갖고 그 용량이 적어서 이렇게 범람이 하지 않도록 아예 어마어마한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홍수를 막을 수 있는 터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생태하천을 다 복개를 했어요. 콘크리트로. 그래서 이것들을 다 걷어내서 이렇게 걷어내서 이와 같이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해서 이런데 뭐 이산화탄소보다는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폐 건물에 대한 대책입니다. 폐 건물도 오래됐다고 부셔버리면 그 엄청난 쓰레기들이 배출이 되잖아요. 또 건설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많은 또 에너지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리노베이션, 폐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용도의 새 건축물로 이렇게 탄생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천에서 폐소각장이었던 것을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예를 소개를 드립니다. 대전입니다. 드디어 대전에도 거대한 도시숲이 있죠. 한밭수목원입니다. 여러분들 가보셨을 텐데, 여기는 원래 1993년에 대전 엑스포 그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가 다 주차장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주차장이었는데 이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이 유휴지를 바로 한밭수목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시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다양한 식물 유전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또 우리 대전의 도시 기온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에는 물순환 선도 도시로서의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빗물이 침투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는 이유가 다 콘크리트, 불투성 재료로 도시 전체를 그냥 이렇게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식생체류지라든가 식생수로라든가 투수성 포장을 설치해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면을 줄이는 거를 저영향 개발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발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6개 근린공원에 이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샘머리 공원인데요. 둔산에 있는 샘머리 공원에는 물순환 테마공원이라고 주제를 바꿔서 바로 이 사업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다 시멘트로 다 뒤덮여 있었던 이 공원을 불투수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종 빗물이 모두 침투해서 빗물이 땅에서 겉돌지 않도록, 범람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실시한 예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일찌감치 2012년도에 탄소 없는 섬에 대한 비전을 선언했고 2030년까지 도내 전력 100%를 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고 그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때 여기는 시행착오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기에는 풍력 그리고 태양광을 엄청나게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쓰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전력 생산을 차단하는 출력 제어 조치까지 잇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10년 뒤에는 약 이 그 손실액이 5천억 원이 달할 거라는 계산이 되거든요. 아깝잖아요. 출력을 못하다니 이게 생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갖다 썼으면 좋겠는데 섬이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쓰지도 못하고 딱 어디다가 저장도 못 해놓고, 이런 지금 굉장한 걱정거리로 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는 많은 이 녹색 도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그린 도시 사업이고요. 올해부터 5년간 실시되는 사업으로는 우선 대상지가 두 곳인데 경기도 수원과 충북 충주시에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인데요. 대상지가 25곳이 선정돼서 작년부터 2년 동안 시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문제 해결의 경에 20개소, 또 종합선도형의 5개소가 선정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탄소 중립 녹색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쭉 사례들 보여드렸듯이 그 해외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든 거의 유사하게 적용하는 요소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도시계획에서는 자전거나 도보를 포함해서 대중교통이 이용이 편하게 그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직장과 주거지가 가깝게 그 설계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동차를 활용하지 않도록 그런 도시계획을 하는 방법, 또 녹색 교통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로와 주차 공간을 아예 축소하고,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세종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고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노면 전차라든지 BRT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즉 전기차, 수소차 이런 보급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녹지 생태 공간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옥상이나 벽면에 녹화라든지 생태 연못, 생태 공원을 만들고 습지를 보존하고 도시숲을 만들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로는 그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제로 에너지 빌딩,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또 연료전지, 바이오매스가 있습니다. 수열도 있고요. 폐기물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스마트 그 순환 자원 수거 시스템이라든가 바이오매스 에너지 전환, 중수도 재활용 이런 게 있습니다. 물 순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빗물 침투 시설을 만드는 거, 그린 IT를 활용한 U 에코시티, 그 다음에 스마트 대기 관리 시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녹색 도시를 지금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세계 몇 위나 해당될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탄소 중립 준비 역량 세계 11위입니다. 노르웨이가 1위를 기록했고, 영국, 스웨덴, 덴마크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정책에서 굉장한 강점을 보였고요.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했고, 실질적으로 강력한 그린 뉴딜 계획을 세웠고, 또 그린 모빌리티, 수소 기술 개발 강력한 정책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아직도 석유화학 부분과 석탄 발전의 경제적 의존도가 아주 높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기 수소차 기반 시설에 4조 3천억, 그다음에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 4천억, 그래서 약 8조 원을 편성하고 있고요. 또 SK그룹 6곳이 그 아리백에 가입했고,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대기업이 또 최근에 그 삼성전자도 같이 이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아리백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이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전기, 수소 이런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거는 자체 분석인 게 아니라 아리백 그 2020년도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을 진단하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10개국 중에 한국을 포함시켰다라는 점입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은 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아직은 멀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재생에너지 가격도 상대적으로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확충이, 국가가 더욱더 이 인프라 확충에 정책을 가지고 그 자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도 행정적 기반인데요. 올 7월에 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는 모두 이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또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또 주차 공간 충전 시설을 확대를 해야 되겠죠. 또 내연기관 차량, 그러니까 가솔린 차량, 디젤 차량입니다. 이런 것들을 운행 제한하는 시행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리법 제정을 빨리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앞에서 도시숲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더욱 많은 도시숲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발계획 시에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기준을 상향해야 되는 또 그런 도시 관리에 있어서의 또 방법도 빨리 강구되어야 합니다.